퀵회그는 오코보코라는 섬의 원주민이었다. 그 섬은 서쪽과 남쪽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섬은 지도에 없었다. 진정한 장소는 결코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태어난 야만인이 자국의 숲에서 풀로 만든 의복을 입고 뛰어다니며 풀밭에서 풀을 뜯는 염소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은 마치 푸른 나무의 새싹 같았다. 그때부터 야망으로 가득 찬 퀵퀵의 영혼 속에는 기독교 세계의 일부 고래잡니들조차 품지 못한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고위족장, 왕이었고 그의 삼촌은 고위 사제였다. 어머니 쪽에는 전사들의 아내들인 이모들이 있었다. 훌륭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왕족의 피였지만 불행히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식인 풍습에 익숙해지면서 그 습관이 더욱 강해졌다. 사그 하버의 한 배가 그의 아버지의 만에 왔고 퀵회그는 크리스천 당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배는 이미 승무원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다. 퀵회그의 아버지인 왕의 영향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퀵회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홀로 카누를 타고 배가 섬을 떠날 때 통과해야 할 먼 해협으로 떠났다. 한쪽은 산호초였고 다른 한쪽은 맹그로브 덤불로 뒤덮인 낮은 땅이었다. 그는 그 카누를 이 덤불 사이에 숨기고 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배가 가까워지자 그는 번개처럼 카누를 밀어내며 뛰쳐나갔다. 배 옆에 도달하자 발로 카누를 뒤집어 물에 가라앉혔고 체인에 올라타 배의 갑판에 몸을 던졌다. 그는 그곳에서 링 볼트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배의 선장은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커틀라스를 그의 맨손에 올렸지만 퀵회그는 왕의 아들이었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절망적인 대담함과 크리스천 땅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의 선장은 마침내 마음을 돌렸다. 그리하여 퀵회그는 선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배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젊은 야만인이 위일스의 바다의 왕자는 선장의 선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고래잡니가 되었다. 그러나 외국 도시들의 조선소에서 일하며 만족했던 피터 대제처럼 퀵회그는 그의 원시적인 고향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어떤 체면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크리스천들 속에서 배워 그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욕망에 이끌렸다고. 그러나 불행히도 고래잡니들의 삶을 통해 그는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악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크리스천 사회를 포기하고 세상은 모든 미도에서 악한 세상이다. 나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죽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살며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하려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매우 노쇠하여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으니 돌아가서 왕위에 오를 계획은 없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답하며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이 30명의 이방 왕들이 지켜온 순수하고 흠없는 왕좌에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돌아갈 것이며 다시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다시 왕위에 오르겠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는 전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며 그가 다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고래잡니로 만들었고 그가 지금 쥐고 있는 하포의 작살이 바로 왕의 홀 대신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불을 끄고 우리는 이리저리 구르며 금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월요일, 나는 방금 매장된 머리를 이발사에게 맡기고 내 것과 동료의 계산서를 정리했다. 하지만 동료의 돈을 사용했다. 웃고 있는 주인과 다른 투숙객들은 내가 퀵퀘크와 갑자기 친해진 사실에 대해 아주 기뻐하는 듯 보였다.
특히 피터 코핀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내가 지금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우리는 손수레를 빌려서 내 구식 카펫 가방과 퀵패크의 캔버스 자루, 해먹 등을 포함한 짐을 실은 후 모스라는 작은 난터켓 패킷 소형 범선으로 갔다. 가는 길에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았다. 퀵패크에게 그렇게 놀라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번갈아가며 손수레를 밀어가며 퀵패크는 때때로 그의 작사를 점검하며 멈추었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귀찮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든 포경선이 작사를 제공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랬다. 내가 말한 대로 맞지만 나는 내 작살에 특별한 애착이 있어. 그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물건이고 여러 번의 치열한 전투에서 잘 써왔어. 그리고 고래의 심장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그 후 손수레를 내 손에서 그의 손으로 넘기며 퀵퀘크는 자신이 처음 본 손수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세그 하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의 배의 선주들이 손수레를 빌려주었고 퀵퀘크는 그것에 무거운 상자를 실어 보드인 하우스로 옮기기로 했다. 손수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지만 상자를 실고 손수레를 어깨에 메고 부두를 걸어갔다. 왜 내가 말했지. 퀵퀘크. 그 정도는 알았어야 했잖아. 사람들이 웃지 않았어. 그 후 퀵퀘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고향인 로코보코 섬에서는 결혼식에서 젊은 코코넛 물을 큰 칼라밭이 옛날 전통적인 큰 그릇에 담아 그릇을 중심으로 마룻바닥에서 잔치를 벌였다. 어느 날 한상선이 로코보코 섬에 들렀고 그 선장의 성격은 매우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그 선장은 퀵퀘크의 여동생의 결혼식에 초대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종교 의식을 따르고 있는 퀵퀘크의 아버지인 왕과 맞은편에 앉았다. 예배가 끝난 후 선장은 덩치 큰 사람이라 스스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 결혼식의 중심이 되는 큰 그릇에 손을 씻기 시작했다. 퀵퀘크는 말했다. 자, 이제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웃지 않았어. 결국 모든 요금을 지불하고 짐을 안전히 실은 후 우리는 범선에 올라탔다. 항해를 시작하고 아쿠시넷강을 따라 내려가며 얼음에 덮인 나무들이 맑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 거대한 통들이 부두에 쌓여 있고 세계를 떠도는 고래잡니 배들이 조용히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었다. 다른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목수와 조타수가 함께 작업하는 소리, 불꽃과 용광로 소리 모두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소리였다. 이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가 끝나면 또 다른 항해가 시작되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항해가 시작된다. 세상에서의 노력이란 끝이 없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다. 더 넓은 바다에 접어들자 상쾌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작은 모스는 빠르게 파도에서 거품을 튕겨냈다. 나는 그 진기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 발밑에 이 회색 도로를 거부하며 위대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같은 거품 분수에서 퀵퀘크는 나와 함께 그것을 마시며 비틀거리는 듯 보였다. 그의 어두운 콧구멍은 벌어졌고 그는 갈고 닦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의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모스든 강풍에 경의를 표하며 배의 뱃머리를 낮추고 돌진했다. 우리는 몸은 옆으로 기울어져서 매번 로프가 쪼여지는 느낌이 전선처럼 뻗어나갔다. 두 개의 긴 마스트는 마치 인디언 대나무처럼 회오리 바람에 휘어졌다. 우리는 이 미친 듯한 장면에 푹 빠져 있었고 몇 분 동안 다른 승객들이 비웃는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놀라며 마치 백인이 백인처럼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흰색으로 칠해진 흑인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너무 풋내 나는 사람들로 마치 모든 풀은 풀밭의 중심에서 나온 것 같았다. 퀴퀘크는 그 중 하나가 자기 뒤에서 자신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그 녀석의 운명이 다했구나 생각했다. 그는 작사를 놓고 튼튼한 팔로 그 사람을 들어올려 공중으로 던졌다. 그 다음 그의 엉덩이를 살짝 탁 치면서 그 사람은 공중에서 두 발로 착지했는데 퀴퀘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토마호크 파이프에 불을 붙여 아에게 건네주었다. 선장, 선장. 근 홍부가 선장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선장, 선장. 악마가 나타났어요. 여보시오. 당신. 선장이 말했다. 그는 바다의 뼈와 같은 사람이었고 퀴퀘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사람을 죽일 뻔한 걸 몰랐습니까? 그가 뭐라고 했나요? 퀴퀘크가 나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내가 말했다. 너가 그 사람을 죽일 뻔했다고 말했어요. 아직도 떨고 있는 그 초짜를 가리키며 죽이게 퀴퀘크가 말했다. 그의 문신이 가득한 얼굴이 불쾌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아, 그 사람은 너무 작은 물고기야. 퀴퀘크는 그런 작은 물고기는 죽이지 않아. 퀴퀘크는 큰 고래를 죽이지. 이봐, 선장이 소리쳤다. 너 이식민종, 여기서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잘 듣고 조심해. 하지만 그때 마침 선장이 자신의 눈을 조심해야 할 때였다. 메인세일에 걸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날씨 시트가 끊어졌고 거대한 붐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갑판 뒤쪽을 완전히 휩쓸었다. 시퀘크가 그렇게 거칠게 다룬 그 사람은 배에서 떨어졌다. 모두가 당황해하며 붐을 잡으려는 시도는 미친 짓처럼 보였다. 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거의 시계를 한 번 틀듯 날아갔다. 그 사이 붐이 부서지기 직전인 순간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갑판 위 사람들은 붐을 피해 배의 앞쪽으로 몰려들어 붐이 마치 분노한 고래의 아래턱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주시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퀴퀘크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붐이 지나가는 경로 아래로 기어가 밧줄을 잡아 한쪽 끝을 배의 측면에 고정시킨 후 다른 끝을 던져 붐을 지나가며 그 위에 휘감았다. 다음 순간 붐은 그 방법으로 묶여 안전해졌다. 배는 바람을 맞춰 항로를 잡았고 손길들이 선박을 정리하며 후속 보트를 준비하는 동안 퀴퀘크는 상반신을 벗은 채 갑판에서 뛰어들었다. 그는 3분 이상 물속에서 개처럼 헤엄치며 그의 강한 팔을 뻗었다. 그가 물결 속에서 힘차게 팔을 움직일 때 나는 그 멋지고 훌륭한 친구를 보고 있었지만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다. 초짜는 이미 바다에 잠겼다. 물에서 튕겨나와 퀴퀘크는 잠시 주위를 살펴본 뒤 물속으로 다시 잠수하며 사라졌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떠오르며 한 팔로 헤엄쳐 나오고 다른 팔로는 무생물처럼 보이는 사람을 끌고 있었다. 보트가 그들을 바로 건져냈다. 그 초짜는 회복되었고 모든 이들은 퀴퀘크를 칭찬했다. 선장은 그에게 사과했다. 그때부터 나는 퀴퀘크에게 바짝 붙어 있었고 그가 마지막 깊은 잠수를 할 때까지 계속 그와 함께했다. 그는 단지 물을 원했다. 신선한 물소금을 씻어내고 싶다고 했다. 그 일을 마친 후 그는 마른 옷을 입고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배의 난간에 기대어 주위 사람들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마치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건 상호 협력하는 세계야. 모든 곳에서 우리 식민종은 이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해. 그 항해 중에 특별히 언급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낸터킷에 도착했다. 낸터킷, 지도를 꺼내 그곳을 봐라. 이 섬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딴 구석에 위치하는지, 어떻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에디스톤 등대보다 더 외로워 보이는지 보라. 그저 작은 언덕처럼
모래가 엉덩이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다. 배경도 없이 온통 해변이다. 거기에는 20년을 써도 될 만큼의 모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잡초를 심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잡초가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캐나다 엉겅퀴를 수입한다고 한다. 또한 섬에서는 기름통에 구멍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파이프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낸터킷의 나무 조각들은 마치 로마에서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다니듯이 귀하게 여겨진다. 사람들이 집 앞에 버섯을 심어서 여름에 그늘을 찾는다고 한다. 하루 걷다 보면 한 줄기의 풀도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고 새 줄기는 초원처럼 넓어진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곳의 사람들은 퀵샌드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도 한다. 이 신발은 라플란드인의 눈 덮인 신발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바다에 둘러싸여 의자나 테이블에도 작은 조개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마치 바다거북의 등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된 이야기는 낸터킷이 일리노이와 같은 평범한 땅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이 섬이 어떻게 원주민들에 의해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를 보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는 한 독수리가 뉴잉글랜드 해안에서 어린 인디언을 발톱에 물고 날아갔다. 그들은 그 아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카누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거쳐 이 섬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빈상아 상자를 발견했다. 바로 그 인디언 아이의 해골이었다. 그러므로 이 섬에서 태어난 NONTUCKET 아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처음에는 모래에서 개와 코어호그를 잡았고 점점 용감해지면서 그들은 그물을 던져 고등어를 잡았다. 더 경험이 쌓인 후에는 배를 띄워 대구를 잡았으며 결국 거대한 배를 띄워 바다를 탐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 끝없는 물의 세계를 둘러싸며 베링 해협을 들여다보았고 사계절 내내 모든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와 영원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가장 거대하고 가장 괴물 같은 존재였다. 히말라야의 소금물 속에서 살아가는 거대한 마스토돈처럼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겪는 공포조차 그의 가장 대담하고 악의적인 공격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나체의 NONTUCKET의 아들, 이 바다의 은둔자들은 그들의 바다 개미굴에서 나와 바다의 세계를 정복했다. 그들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미국은 멕시코를 텍사스에 추가하고 쿠바는 캐나다 위에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영국은 인도를 모두 점령하고 태양 아래에서 그들의 깃발을 휘날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지구의 1/3의 1이란 NONTUCKET야의 것이다. 바다는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마치 황제가 제국을 소유하듯 소유하고 있다. 다른 선원들은 단지 그 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 뿐이다. 상선들은 다리처럼, 군함들은 더 있는 요새처럼 취급된다. 심지어 해적이나 개인선들도 바다를 고속도로처럼 따라가며 다른 배들을 약탈할 뿐, 바다 그 자체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NONTUCKET야만이 진정으로 바다 위에서 살며 바다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며 그것을 자신만의 농장처럼 갈아 나간다. 그가 사는 곳은 바다이며 그의 일이 거기 있다. 노아의 홍수가 온다고 해도 그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는 바다에서 살며 초원에 살고 있는 새처럼 바다에서 살아간다. 바다를 오르며 알프스를 오르는 샤보아 사냥꾼처럼 파도 속에서 숨기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몇 년 동안 육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육지에 도달할 때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석양의 날개를 접고 파도 사이에서 잠드는 육지 없는 갈매기처럼 그도 바다에서 육지를 보지 않고 편안히 잠든다. 그날 저녁은 꽤 늦은 시간이었고
작은 모스호는 안전하게 닻을 내렸고 퀵회그와 너는 육지로 나갔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적어도 저녁과 잠자리 외에는 말이다. 스파우터인 에스피오유티아이는 의 주인은 그의 사촌 호세아 허시오시어 허시를 추천했는데 그는 모든 난터켓에서 가장 잘 관리된 호텔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호세아 사촌이 그가 만든 최고의 CHOWDERS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그는 우리가 트라이파트스에서 직접 해먹는 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준 지침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황색 창고를 오른쪽에 두고 흰색 교회를 왼쪽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만약 길을 잃으면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처음에 퀵회그는 황색 창고를 왼쪽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피터 코핀의 말이 오른쪽이라 들었기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밤에 조금 헤매다가 가끔은 친절한 주민들에게 길을 묻기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실수 없이 목적지에 도달했다. 두 개의 거대한 나무 냄비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당나귀 귀처럼 걸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오래된 마스트의 교차점에 매달려 있었다. 그 마스트는 반대편에서 잘려져 있어 마치 교수대처럼 보였다. 그 당시 내게는 그 교수대가 기이하게 다가왔다. 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며 그 마스트를 바라보았다. 두 개의 남은 귀는 마치 나와 퀵회그에게 맞는 듯했다. 이상한 징도 같았다. 내 첫 웨일링 항구에서 만난 나의 여관 주인, 묘비들이 쳐다보고 있는 WHREMEN의 예배당, 그리고 여기 교수대까지, 그리고 거대한 검은 냄비들까지. 이것들이 내게 지옥을 암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중 나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노란색 머리카락과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상처처럼 보이는 붉은 등이 달린 램프 아래서 보라색 양모 셔츠를 입은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꺼져라. 그녀가 남자에게 말했다. 퀵회그, 가자. 내가 말했다. 잘 됐어. 저기 미시즈, 허시야. 그 사람은 미시즈, 허시였다. 호세아 허시는 집에 없었지만 그는 모든 일정을 그녀에게 맡겼다. 저녁과 잠자리를 부탁하자. 미시즈, 허시는 남자에게 더 이상 꾸짖지 않겠다고 말하며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식사 후 남은 음식을 치운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물었다. 클램 조개 아니면 코드 대구. 코드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중히 물었다. 클램 아니면 코드. 그녀가 다시 물었다. 클램으로 저녁을? 차가운 조개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시즈, 허시, 나는 말했다. 그런저런 겨울철에 차갑고 음침한 대접이군요. 맞죠. 하지만 계속해서 보라색 셔츠를 입은 남자를 꾸짖어야 했던 미시즈. 허시는 클램이라는 단어만 들은 채 부엌으로 가며 클램 2개 라고 외쳤다. 그리고 사라졌다. 퀵회그, 나는 말했다. 하나의 조개로 우리 둘이 저녁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엌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맛있는 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임을 알려주었다. 그 후 뜨거운 초더가 들어왔고 그 미스터리는 기분 좋게 풀렸다. 오, 사랑하는 친구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작은 육즙이 가득한 조개들, 헤이즐넛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조개들, 갈아 놓은 배식 비스킷, 작은 조각으로 잘린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버터로 풍부하게 만들어졌으며 후추와 소금으로 충분히 양념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추운 항해에 의해 입맛이 돋워져 있었고 특히 퀵회그는 좋아하는 낚시 음식을 앞에 두고 더욱 먹고 싶어 했다. 그 음식은 정말 훌륭했다. 우리는 신속하게 그 음식을 먹었고 잠시 뒤 미시즈 허시의 클램 또는 코드라는 말을 떠올리며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나는 부엌 문에 다가가 코드라고 크게 말한 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맛있는 김이 다시 피어오르더니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풍미가 느껴졌다. 곧이어 신선한 대구 요리가 우리 앞에 놓였다. 가장 어패류 같은 곳, 그곳이 바로 트라이 파트스였다. 그곳에서 항상 차우더가 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린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차우더가 나오며 너무 많이 먹으면 옷 속에서 물고기 뼈가 나올 것 같았다. 집 앞의 마당은 조개 껍데기로 깔려 있었다. 미시즈, 허씨는 대구에 척추로 만든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호세아 허씨는 상어 가죽으로 그의 회계 장부를 묶어두었다. 우유에도 물고기 냄새가 났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아침 어부들의 배들 사이로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호세아의 줄무늬 송아지가 물고기 찌꺼기를 먹고 있었고 모래 속에서 머리 없는 대구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았다. 송아지의 발바닥은 대구의 머리를 밟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충격을 받았다.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램프를 하나 받았고 미시즈, 허씨는 방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그런데 퀴크그가 계단을 먼저 오르려던 찰나 그녀는 팔을 뻗어 그의 창사를 요구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창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왜 안 되죠? 내가 물었다. 모든 진정한 WHOLEMN들은 창살과 함께 자는데 왜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옛날에 젊은 스티그스가 여러 배를 타고 돌아왔지만 겨우 3통의 기름만 얻었는데 그가 방에서 창살에 찔려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도 방에 창살을 가져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럼 퀴크그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쇠창살을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아침에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차오더 는 클램 또는 코드로 드시겠어요? 둘 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변화도 필요하니 훈제 청어도 하나 주세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퀴익퀴익은 이제 자신이 요조라는 작은 검은 신에게 기도하여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알려주었다. 요조는 두세 번이나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며 우리가 항구에 있는 포경선들 사이를 함께 돌아다니며 배를 선택하는 것 대신 그 선택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라고 했다. 요조는 우리가 선택한 배가 마치 우연히 그런 것처럼 내게 딱 맞는 배일 것이라며 그 배에서 즉시 승선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퀴익퀴익이 요조의 판단과 예지력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요조를 매우 존경했으며 비록 전반적으로 선의를 신뢰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퀴익퀴익의 지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포경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퀴익퀴익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는 결국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해결하려고 결심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퀴익퀴익이 방에 홀로 있으면서 요조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나는 항구에 있는 배들을 찾아 나섰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여러 배들을 구경하고 문의 한 끝에 나는 세 척의 배가 3년 항해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블댐, 티트빗, 그리고 패커드. 디블댐은 그 이름의 유래를 모르겠고 티트빗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짧고 직관적이었다. 패커즈는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매사추세츠주의 유명한 인디언 부족의 이름이었다. 나는 디블댐을 들여다보고 티트빗을 보고 마지막으로 패커드를 탐색한 뒤 이 배가 바로 우리에게 적합한 배라고 결정했다. 여러분이 일생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이한 배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사각형 형태의 락어, 산 같은 일본의 범선,
버터 상자처럼 생긴 갤리오트 등 다양한 배들을 봤겠지만 패커드처럼 특이한 배는 없었다. 패커드는 옛날 스타일의 배로 무엇보다 배의 형태가 특이했다. 오래된 배이지만 모든 바다에서의 폭풍과 고요 속에서 다져진 선체는 마치 전쟁을 치른 프랑스의 병사의 피부처럼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다. 오래된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랄까? 패커드의 돛대는 일본에서 다시 만든 것이었고 원래의 돛대는 폭풍에 휘말려 바다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 돛대는 마치 콜로니의 세 명의 왕들의 척추처럼 뻣뻣하게 솟아 있었다. 선체의 나무는 각벼서 매우 오래되고 주름진 느낌이었다. 마치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순례자들이 기도를 하며 기도문을 읊었던 그 돌처럼 말이다. 이 배에는 옛날의 디자인에 더해 한대 선장인 펠레그가 여러 해양 전투에서 수집한 전리품들로 장식되었고 그 특이한 장식들은 이 배의 괴짜 같은 형태를 더욱 강조했다. 배의 외관은 마치 야만적인 에티오피아 황제가 목에 상하 장식들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배 전체는 적의 해양 생물들의 뼈들로 장식된 모습이었다. 배의 갑판을 둘러싼 군더더기 없는 바깥벽들은 마치 토미처럼 정교하게 포경선의 고리들에 사용되었다. 그때 나는 포경선의 갑판에서 누군가 권한을 가진 사람을 찾아 나섰다. 내 자신을 항해의 후보자로 제시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배의 주력 마스트 뒤쪽에 이상한 종류의 텐트 혹은 일종의 위그암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항구에서만 사용되는 임시 구조물처럼 보였다. 원뿔 모양으로 높이가 약 3m 정도였고 이빨고래의 거대한 뼈 조각들로 만들어졌다. 이 뼈 조각들이 넓은 쪽을 갑판에 놓고 원을 그리며 서로 맞물려 기울어져 있었고 꼭대기에서는 털이 달린 끝부분이 마치 어떤 오래된 포토워 타미 부족 지도자의 머리에 달린 머리 장식처럼 흔들렸다. 삼각형 모양의 입구가 배의 앞쪽을 향하고 있어 안에 있는 사람은 배의 앞부분을 완전히 볼 수 있었다. 이 이상한 구조물 안에서 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마침내 찾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였으며 배의 작업이 중단된 한낮에 잠시 쉬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오크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의자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가득했다. 의자 바닥은 탄력 있는 물질로 엮여 있었다. 그 노인이 특별히 두드러진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의 노련한 선원들처럼 갈색 피부에 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퀘이커 스타일로 잘라낸 파란색 조타복을 입고 있었다. 다만 그의 눈 주위에는 아주 미세한 주름이 그물처럼 엮여 있었고 이는 그가 많은 폭풍을 견디며 항해하며 바람을 맞으면 눈을 계속해서 좁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눈주름은 꽤나 무서운 표정을 짓게 한다. 이곳이 패커드의 선장인가? 나는 텐트 문 앞에 서며 물었다. 패커드의 선장이라면 그 자네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물었다. 저는 승선하고 싶습니다. 그랬던가? 자네는 렌터커터 사람이 아닌 듯하군. 스톱보트에 타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뭔가 고래잡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겠군. 그렇지 않나? 아니요. 전혀 모르지만 곧 배울 자신은 있습니다. 저는 상선에서 몇 번 항해를 했고 그것이 상선, 그만두어라. 그런 말은 내게 하지 마라. 저 다리 좀 봐라. 그런 말을 다시 한다면 그 다리를 내 뒷자리에서 빼버릴 거다. 상선이라니. 자네는 이제 상선에서 복무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겠지. 하지만 맙소사, 왜 고래잡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의심스럽지 않나? 자네는 해적이 아니냐? 마지막 선장을 털어먹은 건 아니냐? 바다에 나가서 선원들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겠지. 나는 그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대답했다. 그는 이 반농담 섞인 신랄한 말들 속에서 고립된 퀘이커 같은 렌터쿼터로서 외부인들, 특히 케이프 코드나 비냐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왜 고래잡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먼저 알고 싶다. 선생님, 고래잡니가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다. 그렇다. 그럼 아합 선장을 본 적 있나? 아합 선장이라니요. 선생님, 그렇군. 그렇군. 아합 선장은 이 배의 선장이야.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선장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페레그 선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 배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선원들도 모집하는 일을 맡고 있다. 나는 패커드의 공동 소유주 중 하나이고 대리인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려던 것은 자네가 고래잡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으니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다. 자네는 아합 선장을 보고 나서 이 일에 관심이 계속 갈지 생각해봐라. 그럼 자네는 알게 될 거다. 아합 선장에게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다른 다리는 고래에게 잃은 건가요? 고래에게 잃은 거라고? 천문이, 내게 가까이 와봐라. 그건 고래가 잡아먹은 거다. 씹어먹고 부서뜨려서 그 괴물 같은 파마세티 고래가. 아하, 나는 그의 열정에 조금 놀라면서 또한 그가 말한 끝부분에서 진지한 슬픔을 느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 고래가 특별히 사나운 성격을 가졌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고의 단순한 사실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자네, 전문이 목소리가 부드럽구나. 아, 고래잡리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것 같지 않군. 확실히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겠지? 확실히 말이지. 선생님, 나는 말했다. 상선에서 4번 항해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 말해. 상선에 대해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 상선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한 것 같군. 나는 고래잡니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줬다. 자네는 이제도 여전히 그것을 해보고 싶겠나? 예, 선생님. 그렇다면 좋다. 자, 자네는 살아있는 고래의 목구멍에 하푼을 던져넣고 그 고래를 뒤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빨리 대답해봐라. 예, 선생님.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잘했다. 이제 자네는 고래잡니가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기 위해 가고 싶다고 했고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지. 맞지? 그렇다면 거기 앞쪽으로 가서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와선 에게 그걸 말해줘. 잠신 아는 이 이상한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것이 유머인지 진지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페레그 선장이 그의 주름진 눈가를 모두 찡그리면 에게 그 일을 맡기자. 나는 결국 그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 가서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 해가 조타에 의해 정박한 채 밀물에 의해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전망은 끝이 없었지만 매우 단조롭고 불길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뿐이었다. 그래, 가서 보니 어때? 내가 돌아왔을 때 페레그가 물었다. 뭘 봤느냐? 별로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물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넓은 수평선이 보이고 비바람이 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세상을 보고 싶은 거냐? 캡폰을 돌아가며 더 많은 걸 보고 싶냐? 아니면 여기서 본으로 만족하는 거냐?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고래잡리를 해야 했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패커즈는 어떤 배보다 좋았고 나는 그 배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말을 페레그에게 반복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자 그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 서류에 바로 서명해라. 그가 덧붙였다. 자, 따라와.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나를 이끌고 갑탄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내가 보기에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인물이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 인물은 바로 캡틴 빌다드였고 그는 페레그 선장과 함께 배의 주요 소유주 중 한 명이었다. 투자자들을 때때로 이런 항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령의 연금 수급자들, 과부, 고아, 그리고 법정 후견인들에 의해 보유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자 배의 한 톱니나 한 발의 판자, 혹은 몇 개의 목값어치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렌터커터 사람들은 고래 잡리배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좋은 이자를 보장하는 국채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 페레그 선장처럼 빌다드 선장도 잘 사는 퇴직한 고래 잡리였다. 그러나 페레그 선장과는 달리 페레그 선장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장 하찮은 일로 여겼지만 빌다드 선장은 원래 낸터커트 퀘이커 교리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 바다 생활과 많은 섬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서도 전혀 변화하지 않았으며 그의 퀘이커식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변하지 않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빌다드 선장에게는 일종의 일관성 부족이 있었다. 그는 육지의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제한 없이 항해했고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으면서도 그의 딱딱한 코트 안에서 수많은 고래의 피를 쏟아냈다. 생애의 노년기를 맞이한 빌다드 선장이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합리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았고 아마도 그는 오래전에 종교는 하나이고 실제 세상은 또 다른 것이라는 현명하고도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이 세상은 배당금을 준다. 그는 어린 시절 짧은 옷을 입고 작은 배에 소년해서 넓은 배에 웨이스트 코트를 입은 하포니어로 그 후에는 보트헤더, 선장, 마지막으로 배의 소유주로 성장했으며 60세의 나이에 모든 활동을 은퇴하고 고생한 대가로 얻은 수입을 편안히 받으면 남은 날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다드 선장은 인내심 없는 구두쇠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바다 생활 중에는 무자비한 작업을 강요한 고약한 상관이었다고 한다. 렌터커트에서 들은 얘기인데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가 예전 카테굿 고래잡리 배를 타고 있을 때 그의 선원들은 집에 돌아온 후 대부분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그가 신실한 사람, 특히 퀘이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차가운 심장은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선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쩐지 그들에게 매우 가혹한 일을 부과했다. 빌다드가 첫 번째 조타수였을 때 그의 침착하게 지켜보는 눈빛이 나를 완전히 긴장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잡고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게으름과 나태는 그 앞에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그의 실용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의 긴 몸에 여유 있는 살이 없고 턱에는 넓은 모자처럼 소박한 촉감이 있었다. 그러던 중 내가 페레그 선장을 따라 아래 갑판으로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빌다드였다. 갑판과 갑판 사이의 공간은 좁았고 그곳에서 나는 늘 똑바로 앉아 있던 빌다드를 봤다. 그는 코트 자락이 닳지 않게 하기 위해 결코 기대지 않았고 그의 넓은 모자는 옆에 놓여 있었으며 그의 다리는 뻗어서 꼼짝하지 않았고 그의 회색 조끼는 턱까지 단추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안경을 쓴 그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다. 빌다드, 페레그 선장이 말했다. 도 책이냐, 빌다드? 너는 지난 30년 동안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얼마나 읽었냐, 빌다드? 그의 오래된 동료인 페레그 선장의 비속한 말에도 불구하고 빌다드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책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며 다시 페레그를 바라보았다. 빌다드, 페레그 선장이 말했다. 그는 배를 타고 싶다고 한다. 그래,
빌다드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하면 알을 돌아보았다. 그렇다. 나는 그가 너무 퀘이커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가 어떤지 어찌 생각하느냐, 빌다드. 페레그 선장이 물었다. 할 수 있겠네. 빌다드는 나를 쳐다보며 대답하고는 다시 책을 읽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읽고 있는 책에 몰두한 퀘이커라는 점에서 매우 이상한 노인 퀘이커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페레그 선장은 이제 상자를 열고 배의 서류를 꺼내어 펜과 잉크를 내 앞에 놓고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이제 내가 고래잡리 항해에서 어떤 조건으로 참여할지 정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고래잡리 사업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신 모든 선원들은 배의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가지는데 이것을 레이라고 부른다. 이 레이는 선원들의 직무에 따라 비례한다. 나는 고래잡리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 내 레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좋다 하고 밧줄을 매는 등의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275번째 레이를 제안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75번째 레이는 꽤 긴 레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만약 운이 좋다면 내 의류와 3년간의 식사와 숙박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았다. 이 방법이 부유한 재산을 쌓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나는 왕궁 같은 재산을 쌓는데 관심이 없고 세상이 나에게 먹고 자고 할 곳을 제공해 준다면 나는 그저 만족할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275번째 레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넓은 어깨를 고려할 때 200번째 레이를 제안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익을 많이 나누어 받을 것에 대해 조금 의심스러웠던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육지에서 나는 페레그 선장과 그의 설명할 수 없는 나이 든 친구 빌다드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다. 그들이 패쿼드호의 주요 소유자였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들은 거의 모든 배의 일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다. 나는 빌다드가 손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그가 패코드호에 탑승해 있어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다. 그때 페레그 선장이 칼날로 펜을 고치려 애쓰고 있을 때 나는 놀랍게도 빌다드가 이 모든 일에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당에 쌓지 말라. 거기서는 존벌레와 자, 빌다드 선장, 페레그 선장이 끊으며 말했다. 이 젊은 친구에게 어떤 레이를 주겠어. 내가 제일 잘 아는 거다. 빌다드는 음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777번째 레이가 너무 많지는 않겠지? 어디에 너희 보물이 있느냐? 거기서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레이라니? 나는 생각했다. 그런 레이. 777번째 레이. 그렇지, 빌다든. 너는 내가 여기에서 많은 레이를 쌓지 않게 하려는구나. 정말 긴 레이였다. 처음에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육지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777이라는 숫자는 꽤 커 보이지만 그게 만약 일부분이라면 그것은 777번째 레이가 777금 더블루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왜? 눈에 띄게? 빌다드. 페레그 선장이 소리쳤다. 너 이 젊은 친구를 속일 생각이냐? 그에게 더 많은 걸 줘야지. 777번째 레이. 빌다드는 다시 대답하며 책을 소리 내어 읽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난 글을 300번째 레이에 넣겠다. 페레그 선장이 말했다. 빌다드, 들었냐? 300번째 레이. 빌다드는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페레그 선장,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알지만
이배의 다른 소유자들만은 미망인들과 고아들에게 내가 지고 있는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 전문의의 노동에 대해 너무 많은 보상을 주면 우리는 이망인들과 고아들에게서 빵을 빼앗는 것과 같아질 것이다. 777번째 A. 페레그 선장. 빌다드. 페레그 선장이 소리쳤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갑판을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너 이 자식. 내가 내 말을 따랐다면 지금쯤이면 내 양심이 너무 무거워서 케이프온을 돌아가는 가장 큰 배라도 침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페레그 선장. 빌다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의 양심이 10인치의 물에 잠겨 있거나 열자루 깊이일 수도 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양심에 구멍이 나서 결국엔 불타는 구덩이로 침몰할 것을 두려워한다. 불타는 구덩이, 불타는 구덩이.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다. 사람에게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자연스럽지 않다. 불과 불길, 빌다드.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내 영혼도 튕겨낼 테지만 그럼 내가 그래 살아있는 염소를 그대로 삼켜버리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페이커. 당장 배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빌다드를 향해 달려갔지만 놀랍게도 빌다드는 기막힌 민첩함으로 그를 피할 수 있었다. 두 선주 간의 이 심각한 충돌을 목격하고 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배에서 항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문에서 물러나 빌다드가 페레그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나갈 것이라 확신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내 예상과 달리 빌다드는 다시 조용히 트랜섬에 앉았고 나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완전히 페레그 선장의 방식에 익숙한 듯했다. 페레그는 분노를 다 토해낸 후 마치 어린 양처럼 다시 앉았다. 물론 여전히 약간 떨고는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폭풍이 지나갔다. 빌다드, 너 그 창을 잘 깔았었지. 펜 좀 고쳐라. 내 칼이 연마할 때가 됐다. 맞다. 고마워, 빌다드. 자, 젊은 친구, 이스마일이 너의 이름이었지? 그럼 이제 너는 300번째 레이로 간다. 페레그 선장, 내가 말했다. 저와 함께 올 친구도 배에 타고 싶어 합니다. 내일 데려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페레그 선장이 대답했다. 데려와서 한번 보자. 그는 어떤 레이를 원하지? 빌다드는 다시 책을 들고 중얼거리며 물었다. 오,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빌다드. 페레그 선장이 말했다. 그가 고래 잡리를 해본 적이 있나? 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페레그 선장. 그럼 그를 데려오렴. 그리고 나는 서류에 서명한 후 떠났다. 그날 아침 일을 잘 처리했다고 의심 없이 생각하며 패커드 오가 바로 요조가 나와 퀴크웨그를 케이프를 돌아 항해하게 할 빼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타고 갈 선장, 즉 내가 함께 항해할 선장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실 많은 경우 고래잡니 배는 선장이 나타나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완전히 준비되고 승무원이 모두 탑승한 뒤에 출항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항해가 너무 길고 육지에서의 휴식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선장이 가족이 있거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선장은 항구에서 배에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소유자들이 배를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완전히 배에 몸을 맡기는 건 항상 좋은 일이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페레그 선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대로 선장 아합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장 아합이 뭘 원하는 거냐? 괜찮다. 너는 이미 승선했잖아. 네. 하지만 그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를 만나기 힘들 거다. 그가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집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아픈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아. 사실 아픈 건 아니다. 아니,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아. 어쨌든 젊은 친구, 그를 나도 자주 보지 않아서 너도 그를 만나기 힘들 거야. 아합 선장은 이상한 사람이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좋은 사람이지. 넌 그를 좋아하게 될 거야. 걱정 마라. 아합 선장은 위대한 신이 아닌 신과 같은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 번 말할 때마다 그때는 잘 들어야 해. 명심해라. 조심해라. 아합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아합은 대학을 다닌 적도 있고 야만인들 사이에서도 살아봤고 파도보다 깊은 기이한 일들을 겪었고 그의 불타는 창을 더 강력하고 이상한 적들에게 던졌다. 그의 창. 그래, 섬에서 가장 날카롭고 확실한 창이다. 아합은 빌다드 선장도 아니고 페레그 선장도 아니다. 그는 아합, 그리고 옛날의 아합. 알겠냐? 그 사람은 왕관을 쓴 왕이었어. 그리고 매우 사악한 왕이었다. 그 사악한 왕이 죽었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지 않았냐. 여기와 보아라 여기. 여기. 페레그 선장이 눈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말했다. 보아라. 결코 그 말을 패코드호에서 하지 마라. 어디서도 하지 마라. 아합 선장은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미친, 홀로 된 어머니가 만든 어리석고 무지한 발상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겨우 1살밖에 안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죽었다. 그런데 옛날 게이에드에 살던 노파티스틱이 그 이름이 어쩌면 연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녀와 같은 바보들이 너에게도 그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너에게 경고하고 싶다.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아합 선장을 잘 안다. 예전에 그와 함께 항해했던 적이 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좋은 사람이다. 그가 신실하고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욕을 하는 착한 사람이다.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내가 좀 더 많은 편이다. 그래, 그래, 나는 그가 항상 즐거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는 지난 항해에서 그 저주받은 고래에게 다리를 잃고 난 뒤에 잠시 미쳐버린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잘린 다리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다리를 잃은 이후로 좀 더 침울해졌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침울하고 사나워지기도 했지만 그게 다 지나갈 거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젊은 친구, 침울한 좋은 선장과 웃고 떠드는 나쁜 선장 중에서는 침울한 좋은 선장이 더 낫다는 거다. 그러니 아합 선장을 잘못 평가하지 마라. 그가 사악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말이다. 게다가 그는 아내가 이따세 번의 항해를 마친 신혼이다. 그는 순수하고 차분한 아내를 두고 있다. 그 아내 덕분에 그 노인은 아이도 가졌다. 그렇다면 아합에게 어떤 절망적인 해를 입힐 수 있겠냐? 아니, 비록 상처 입고 저주받았다 해도 아합은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걸어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페레그 선장이 나에게 알리게 된 아합 선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나에게 일종의 고통스러운 모호함을 안겨주었다. 그 당시에 나는 그에게 동정심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가 다리를 잃은 비극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한편으로 그에게 이상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경외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경외감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신비로움에 대해 불만을 느꼈고 그가 나에게 알려진 대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이 답답했다. 어쨌든 내 생각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갔고 결국 그 당시에는 어두운 아합의 존재를 잊어버렸다.